우리가 바라던 바라는 공감! 공감!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4월부터 공감장애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공감 변호사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활동을 하고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염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부터 장애인권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갑자기 연변님 시작 날짜를 받으니까 막 주눅이 막 드는데, 저희 세 사람이 오늘 이렇게 모인 만큼 좀 뭔가 공감 장애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잇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연변님께 공감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처음에 공감 창립을 할 때 변호사 4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각 변호사별로 이제 영역을 하나씩 나눴는데요. 이제 다른 변호사들은 뭐 여성 인권, 또 이주 인권, 또 사회복지 쪽 담당을 하셨고, 저는 이제 장애인 쪽 담당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이주, 사회복지, 장애 말고도 다른 분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왜 하필 연변님은 장애 쪽으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막내였어가지고, 다른 이제 우리 선배 형들 또 이제 동기이지만 이제 여성 변호사의 의견이 조금 더 이제 우선시 고려가 됐고, 당시에 그 변호사 파견 지원 사업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신청됐던 분야가 그렇게 크게 4가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장애인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막내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그럼 영변님은 지금 저희 셋 중에 가장 최근에 공감에서 장애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왜 하필이면 공감 장애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영변님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낼 때 모집 분야를 장애인 인권이라고 딱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공감이었을까? 다른 곳과는 뭐가 달라 보였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공감 이제 장애인권팀 공고가 났을 때 좀 이제 찾아보면서 공감이 약간 굵직굵직한 소송들도 많이 했고, 또 다양한 장애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들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는 제가 이제 공감 장애 팀에 대해 찾아봤을 때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교육하시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되게 막 너무 활기차고 근데 되게 진지하게 그 교육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런 뭔가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 장애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교육하는 것도 공감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공감 장애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조변님께서는 또 공감 장애팀과 인연이 각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공감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나는 성덕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성덕의 시작이 됐던 게 공감 자원활동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원활동가를 들어오면 보통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담당을 좀 맡아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자원활동가 때 담당관이 바로 염영국 변호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로서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처음 봤고, 한 5개월 동안 동거동락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딱 되어서 나왔더니 공감 공고가 탁 뜬 거죠. 근데 이제 공감 공고를 딱 보아하니, 이제 공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장애 쪽을 꼽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심 마음으로는, 내가 만약에 장애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인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어떤 공감 장애팀의 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중에도 우리 장애계가 연대체를 만들어서 실제 법 제정까지 이루어낸 정말 중요한 발자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연변님께 좀 궁금한 거는 당시에 이제 공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차법 제정에 함께하게 되었던 계기나 거기에 합류해서 했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는 장애계에 상근하는 변호사가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온갖 요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고소고발, 또 이제 성년후견법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고, 또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토론자로 나가고, 또 이제 여러 상담을 또 이제 장애 유형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 또 교육, 뭐 법률 교육도 맡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 저는 이제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체를 사실은 몰랐었고, 이제 처음 이제 1년차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 토론회 토론자로 나가서 이제 1년차 때. 1년차 때 그때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장 나가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토론을 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함께 공감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차법 제정에 한 당사자로 나가가지고 뭐 정부와의 협상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면담이나 뭐 국회 뭐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장애계 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전업으로 장애인권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네. 나갔던 그 토론회 인연으로 정말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죠. 맞습니다. 네.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의 활동을 좀 네, 해서 그쵸, 사실 그쵸. 대부분의 소송이나 진정이나 장차법을 다 기본 베이스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오히려 활동을 하신 조미연 변호사님께서는 또 활동을 하시면서 좀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활동했을 때 이미 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지만 장차법이 생기기 전과 후가 뭐가 제일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같은 부당하고 위법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당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거 당신 장애인 차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좀 힘이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차별을 법에서 금지한 이제 명시적인 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슷한 똑같은 뭐 어떤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당신 이거 장차법에 위배된 이거 행위야 라고 이제 따지고 실제로 뭐 이건희 진정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정말 그런 게 크지 않아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법이 잘 작동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도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법이라는 거는 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지만 그 반면에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사회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좀 맞지 않다라고 느낄 때에는 단순히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제도 개선적인 부분에도 같이 목소리를 잘 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변님 같은 경우는 법이 정작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후신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로 이제 바뀌어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TF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시잖아요. 이 TF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어떤 내용에서 좀 힘을 많이 쏟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장차법 자체가 장애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이제 공감의 영역을 봤을 때 연변님이 참여하시기도 했지만 공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제정하려고 노력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 개정 작업에 있어서 공감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겠다라는 사실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2, 3차 심의를 하면서 나온 권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권고들이 이 장차법에 현재는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장애 내에서도 여성 장애인 또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 또는 이주 난민 등에 대해서도 좀 개별적으로 법률을 넣어서 특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좀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 보다 권리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애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변님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작업에도 이번 연도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공감이 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나 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공감에서 정말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힘을 써온 연역들이 있었고 그런 자료와 경험과 한 번 한 번이 쌓여가지고 내가 이전에 뭐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개정한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혹은 탈시설지원법에 같이 뭐 제정안을 만든 바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어떤 관련된 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제 좀 지원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은 이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장차법도 모니터링 사업도 했었고 가이드도 만들었었고 법의 적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라는 것에서도 이제 선례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잖아요. 연변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감 장애팀이었기에 해냈던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공감 장애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과 법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과거 이제 정신보건법의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 적법 절차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제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 구제에서의 그런 이제 승소 사건도 이제 공감 장애팀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우리 공감뿐만 아니라 희망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동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쪽에서 장애 쪽으로 결합한 이제 공익 변호사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같이 대응을 했던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장성도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연관 보고서 예전 것보다 쭉 장애팀 걸 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학대 관련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현장에서 뭔가 뭐 요청을 주셨고 그걸 연변님이 수행하셨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좀 터닝 포인트가 다 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많이 느꼈었거든요. 현장성 있는 요구에 대해서 시의성 있게 연대하면서 좀 같이 잘 지원을 했던 것 같다. 좋습니다. 장애인권 분야의 경우에는요, 사실 장애 유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애인 단체들도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 혹은 활동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데 장애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게 여전히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애인권 활동의 뭐 활동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안이 얼마나 공격성이 있고 장애인 구원의 증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인지 우리 공감 말고 다른 뭐 법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 또 뭐 당사자 구제 차원에서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로 한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뭐 공익소송도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제도 개선이나 다른 여타 활동들을 진행을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다양한 걸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경험에서 비롯한 노하우들이 있다거나 하시는지.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공감만 하더라도 우리 공감단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뭐 아무리 뭐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공익 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연대를 하면 조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법 연구회를 만든 것도 이제 그렇게 장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뭐 플랫폼 같은 것으로 이제 기능을 하도록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뭐 서울변의 뭐 프로보노 센터도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조금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표님께서는 활동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장애팀 구성원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근 하는 사건들 뭐 보면은 좀 기존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거나 기존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슈된 사건들에 좀 더 집중해서 공감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HIV 장애인 등록이나 아니면은 경계선 지능인 장애 등록 사건처럼 기존에 뭔가 장애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넓히는 사건들처럼 좀 최근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접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탑승차별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에버랜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놀이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든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다 함께 약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물론 시행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던가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나면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난 분들이 저희의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좀 함께 소송 지원 신청을 해주시거나 재차 교육 신청을 해주시는 등으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을 지원하면서 특별히 어렵게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된 활동을 공감해서 지속해 오셨던 원동력은 뭐였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금방 이렇게 뭐 10발짝을 가고 싶지만 사회는 10발짝씩 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의 활동들은 사실은 단 뭐 반발짝 내지 한 발짝을 이렇게 또 앞서 내딛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뭐 장애인 시설 문제나 뭐 혹은 뭐 염전노예 같은 이제 노동 착취 문제들이 사실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다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염전에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뭐 임금 대가 없이 일하고 있는 이제 장애인들은 이제 없는 상태이고, 또 장애인 시설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뭐 인권 보장 지킴이단이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인권 관련된 기준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돌아보면 우리가 한 발짝씩 나가서 우리가 10발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3-4발자국은 좀 전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뭐 공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호사들이 또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원동력이고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배님께서는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백스텝을 할 수 있잖아요. 백스텝. 백스텝을 못 당연히 뭐 그런 점들도 있죠. 사실은 뭐 되게 막막하고 현실의 그런 이제 편견이나 혐오와 낙인의 벽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인식의 벽을 뚫기가 어렵고, 또 법제도를 운용하는 뭐 법원 사법 절차에서의 그런 인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공감은 또 공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권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분노가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슴이 네. 사실은 뭐 그런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도 뭐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신요양 시설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이제 젊은 20대 여성이 한복을 곱게 입고서 거기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정신질환이 뭐 있어서 거기에 갔겠지만 아무런 자해나 타해 위험도 없고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치료의 가능성이나 필요성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젊은 여성이 거기서 벌써 6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만 되는 것인가? 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감금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영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열심히 매진했던 정신장애인 가족 돌봄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고 또 이게 굉장히 본의 아니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낸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 사업의 보고회 자장으로 연변님을 만나기로 했을 텐데요. 그 연구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뭔가 토론회나 연구 보고회 갔을 때 연변님을 만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 제가 항상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행이다. 네, 근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거는 몰랐습니다. 수업에 갈 때만 너무 힘을 얻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인권위 용역 사업을 이게 다른 사업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의미가 있는 사업이어서 좀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하면서 너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가진 능력보다 좀 어려운 이 연구 사업을 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좀 책임감 있게 임했던 것 같고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록조차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등록을 하더라도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라던가 인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등록조차 안 한다는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자 이 연구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해외 법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그런 논문, 국내 논문도 찾아보면서 연변님이 이전부터 작업하셨던 여러 연구 사업이라던가 논문이라던가 보고서를 조금 더 보면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또 조변님께서 하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좀 공부 차원에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분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연구 사업이 나오게 된 것도 국장님의 아니, 관심사 그건 아닌가요? 네. 아, 입김 그렇진 않았지만 어떻게 공감해서 쭉 해온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이 사업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해오셨고 저도 이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작업도 같이 했고 이제 연구 사업까지 이렇게 쭉 관련된 활동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장애팀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관련 활동이 있다면 뭘까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장애 쪽 일을 하는 변호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장애 차별금지 추진연대 그런 이제 장애인 팀에도 사실 변호사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감장애팀은 가장 먼저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뭐 선도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약간은 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 소송도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장애 차별 문제에는 관심들을 많이 갖지만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아직도 관심 갖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신장애인의 문제도 저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들의 인권 보장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장애팀이 앞으로도 계속 정신장애인 문제는 주도해서 그 이슈를 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감을 그런 조직상으로는 이제 떠난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공감의 후원자로서 공감의 활동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공감이 20년 동안 잘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의 20년, 50년 그 이상까지 계속 공감의 그런 이제 선도적인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이렇게 뵈니까 제가 자주 뵙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뭔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좀 사실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시조새와 같은 연변님을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열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일을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여전히 열정이 있으시고 지치지 않고 활동해 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연변님의 존재 자체로 사실 힘을 얻는 후배 변호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남아주시기를 빛나게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후방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참 다정하신 분이고 참 친절하신 분이시거든요. 친절하고 다정하신 두 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뭐 공감 차원에서는 선도하는 어떤 좋은 활동, 이제 국장님도 정말 열심히 성실한 활동 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20주년 맞이 새해 2년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아,